안녕하십니까. 우리 문제풀이 오늘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공제 분류 중에서 이제 계급제, 지분류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시험은 거의 다 비교로 나오니까 계급제 장단점을 보시면 지기분류랑 반대예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기분류이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문제가 빤한 거라서 주요 용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자, 계급제라는 거는 공제 분류 방법이 직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으로 분류해요. 사람. 그 사람의 신분, 자격으로 구분하는 거고, 요 직위분류제라는 것은 분류하는 기준이 직무의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봐요. 직무가 얼마만큼 어렵냐, 책임도가 높냐, 낮냐고. 요 계급제랑 관계된 것이 폐쇄형이고, 그리고 일반가주의예요. 반대로 그러면 개방형이고, 그리고 그러면 전문가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게 앞에 배웠던 우리 인사제도 중 직업공무원제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급제랑 되게 어울리는 것이 직업공무원제예요. 그래서 이놈은 신분이 보장이 된다는 말이 늘 같이 나오면 돼. 신분이 보장된다 이놈은 안 된다 보시면 돼. 비교할 때. 그래서 3.3도 보시면 계급제의 장점에서 신분 보장 된다는 말은 평생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단체 정신, 충성심 생기고. 근데 2번을 봤더니 중립 확보는 가능해요. 신분이 보장된다는 말과 중립은 거의 비례관계예요. 근데 전문성 제고되나요? 일반가인데? 틀렸잖아요. 거의 다 이런 포인트예요. 답은 그래서 2번 바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항상 일반가가 전문가보다도 융통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계급만 같으면 이것저것 업무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는 한 자리에 박히면 다른 건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인력 배치할 때 탄력성이 없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4 맞는 말이고. 됐죠. 자, 34도 그런 문제예요. 자, 보시면, 자, 쉬운 말인데 4를 봐볼래요? 4. 자, 계급제가 직위분류보다도 뒤쪽에 융통성이 좋고 활용성이 떨어진다? 아니, 융통성이에요. 항상 기본은 융통성. 탄력성이 높은 거고, 이놈은 이게 낮은 거예요. 거의 다 이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다 빤한 거예요, 여러분. 빤하다. 단 이제 35번이라든지, 그리고 넘겨보시면 나오는 39번은 그 용어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론 수업 때 암기법 다 알려드렸어요. 그 39를 볼까요? 39페이지 해설 보이잖아요. 거기에 직위는 키워드가 일명 또는 한 사람의 의미였고, 직급은 뒤에 직위의 군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직급 하게 되면 맨 뒤에 나와 있는 요 직위의 군에서 따와서 위급 이렇게. 그러면 직열은 맨 뒤에 뭐가 보이나요? 직급 보이죠? 직급의 군 할 때 요 급, 열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돼. 마찬가지 직군도 열군, 직류는 무류, 등급도 위급인데 얘도 위급, 등급도 위급인데 차이는 얘는 다 같을 때, 종류, 곤란도, 책임도가 다 같을 때 하는 말이고, 등급은 종류는 달라도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이라서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는 거 이거는 무조건 암기. 자, 다시 앞에 오시면, 자, 문제 나왔던 35도 그런 문제라서 그냥 보면 금방 나와요. 됐죠. 36번은 이제 이용하는 건데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 여러분 용어를 잘 보셔야 돼. 책에는 다 들어있지만 잘 안 보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용어를 익히는 거니까 익혀놓으면 되는 거 따로 설명 필요 없이. 37번부터는 이제 직무평가 문제인데요. 37번도 평가요, 8도 평가요, 넘겨보시면 40일 다 직무평가 방법이에요. 자, 그럼 같이 설명드릴 건데, 제가 수업 때 뭐라 했냐면, 자, 직무평가는 안 하면 어려운데 하면 쉽다 하더라도 제가 한 대로 해야 쉬워요. 자, 직무평가 방법은 서분, 점료. 기억나죠? 서분, 점료. 되게 유용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 우리. 보통 우리가 어떤 배울 때 가르치는 사람이 이거는 정말 엑기스인데 이거를 풀까 말까 그런 말 하거든? 그쵸? 저도 푼다 보시면 돼. 푼다. 정말 나만의 엑기스인데 내가 개발한 거거든, 이거는. 푼다. 자, 서분 끊고 점료. 서분, 점료. 자, 서분을 끊은 이유는 이거는 비계량적이고 이거는 계량적이에요.
자, 요 계량적임을 의미하는 힌트가 여기에 나와. 점수에 나와. 점수니까 계량적이지. 그 다음에 서분 점요고, 그 다음에 할 것은 분점. 요 분점. 이거는 절대평가예요. 당연히 서요는 상대평가를 보고, 요 둘은 상대평가예요.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때 말하는 절대평가라는 것은, 평가는 기준이 요 직무대, 요 기준표를 갖고 해. 등급의 기준, 직무의 기준표를 갖고 한다. 그러니까 준비된 표가 없으면 이건 평가할 수 없어요. 상대평가란 요 직무 대 직무를 비교하는 거예요. 직무와 직무를. 이렇게. 자, 그러면 비계량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비계량이라는 의미는 보통 판단을 해. 판단을 통해서 하는 평가고 이것만으로 점수화 시킨다거나 계량이라는 의미는 점수화 시킨다거나 이 말처럼 또는 수치화 시켜. 수치화. 이런 말이 계량적임을 의미하는 신호예요. 그럼 자, 정의해 볼게요. 자, 41이 봐볼게요. 사실 이게 더 제일 어렵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41을 보시면 자, 기억봤더니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어. 판단. 여러분 판단은 뭐예요? 판단은 여기죠. 서분. 자, 적어도 그 문제 중에는 서분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압축이 됐어요. 두 번째, 기준표가 있대. 표는 뭐가 있어야 돼? 표는 분점이죠. 그러니까 서분과 분점에 겹치는 것은 분이네. 분류법. 그러면 기억은 분류인 B에 가야 돼. 그러니까 B하고 기억 있는 게 뭐예요? B와 기억은 4밖에 없는데? 끝났네. 그렇죠? 자, 답은 쉬워. 이제 나머지 봐볼 거예요. 자, 니은. 자, 대표가 될 만한 직무를 선정해서 그 균직무를 만들어 놓고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직무를 비교한대. 직무와 직무는 뭐예요? 상대평가죠. 그러면 서요 중에 하나예요. 서요. 근데 뒤에 봤더니 뭐가 보여? 점수를 부여한대. 자, 서요에다가 점수는 뭐예요? 점수니까 분점이 점요. 겹치는 건 뭐예요? 요소 비교. 그러면 니은은 D랑 가야 돼. 그러니까 4번에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디귿 비계량이래. 그건 뭐예요? 비계량은 서분 중에 하나고. 뒤에 봤더니 직무, 상호간 직무를 비교하는데 직무 대 직무. 상대평가니까. 직무 대 직무니까. 서열법. 이렇게. 그러니까 디귿은 서열법인 A고. 그 다음에 니은은 평가표가 있대. 표가 있대. 표는 뭐야? 절대평가니까 분점. 저 뒤에 점수가 있대. 분점이고 점수는 뭐예요 그러면? 분이겠네. 점이겠네. 점 이렇게. 점수법 C가 있대. C 이렇게. 그러니까 리을은 C에 가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제가 설명드리는 걸 잘 활용하셔서 앞에가 다 풀리면 답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적용의 문제지 이거는 다른 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를 먼저 하시라고요. 서분, 점요, 그리고 분점, 그다음에 평가 판단할 때 비계량을 보통 판단이라고 설명을 해요. 판단이라고. 그러니까 계량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은 판단에 이게 그렇구나라고 판단이 필요한 거고 아예 점수 매기는 거고 수치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분점은 절대니까 표가 있어야 돼. 상대니까 직무 대 직무 비교하는 것이고. 자, 제가 공부할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때 써먹는 건데 굉장히 유용해요. 요거 아니면 어떻게 풀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순서가 가장 먼저 고안되었고 늦게 고안되었고 그럼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앞에 38번을 잠깐 와보시면 자, 4번을 봐봐요. 4번이 답인데 앞에 평가 기준표가 있죠. 표가 있으면 뭐예요? 분점. 뒤쪽에 끝에 보면 점수화 시켰죠. 점수화가 뭐예요? 점수법이잖아요. 분점의 점수니까 점수법. 그러니까 문제 38번 문제처럼 점수법이 맞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 이런 식이야. 문제가 몇 개 있어요. 다 이렇게 푸시면 돼. 무조건 이렇게 풀자. 자, 넘겨보시면 자, 42번 가볼 거예요. 자, 42번. 직위분류의 장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다시 말하지만, 자, 계급제랑 직위분류랑 어디 가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신속한 대응은 여기가. 자,
일반가가 빠른 대응이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좀 느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42번도 사를 봤더니 조직과 직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조직에 새로운 직무가 발생했어. 그러면 계급자에서는 일반가족이기 때문에 갖다 쓰면 돼요. 근데 직위분류에서는 그 직무를 분석을 하고 평가한 다음에 사람을 데려와야 돼. 바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단점이. 다 이런 식이에요. 자, 43번도 보시면 비교할 때 틀린 것은 그랬죠. 1. 그러니까 직위분류제가 아닌 거예요. 업무의 전문화는 맞아. 근데 통합이 어려워요. 기억하세요? 전문가들은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요. 좁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이 쉽다가 틀린 거예요. 탄력성 떨어져요. 뭐지?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이게 이퀄 직무급이야. 직무급. 직무로 분류하기 때문에 직무급. 참고로 얘가 직무급, 얘는 생활급을 주거든요. 생활급. 상상하세요. 그 사람의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하도록 도를 주는 거예요. 신분제이기 때문에. 신분제 이렇게 보시면 돼. 됐죠? 여기까지가 공직의 분류였어요. 자, 넘어가 보실게요.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제가 좀 늦게 마치는 바람에 죄송하게도 일단 제가 공통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것들은 좀 건너뛰고요. 풀어보시길 이제 바라고 제가 꼭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한 것들만 위주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주제는 묶어서 설명드릴 거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아주 쉽거나 단순한 것들은 그냥 좀 건너뛰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볼 챕터 2는 공무원의 임용과 능력발전 4개 문제인데 앞에 1번, 2번 봤더니 꽤 옛날 문제죠? 그 말은 잘 안 나와요. 그나마 이제 그래도 연습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면 되는 거고 3번도 여러분이 실제 공무원 됐을 때 이제 받을 면접표 내용인데 이것도 딱 유일하게 하나 나왔어요.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적중시켰지. 문제 풀이 때 했기 때문에. 자, 이제 4와 5가 그쪽이 중요한데 다 시험 문제인데요. 여러분, 임용이라는 것은요, 다시 세부 단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인사행정의 3대 변수가 임용, 그리고 능력 발전, 그리고 사기 양양이에요. 그 중에서 이 속에 있는 세부 주제가 모집을 해서 시험 본 다음에 임용 또는 채용하는 단계예요. 자, 우리 보통 임용하고 채용을 같은 말로 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얘는 잘 안 나와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임용도 사실은 임용이 나오는 주요 특징에서는 주로 시보 관련된 내용이 좀 중요할 뿐이고 물론 이제 임용이 종류가 있긴 하지만 일단 해서 시보 중요하고 임용 방법에 뭐 외부 임용 그리고 요 내부 임용이 나올 텐데 요 내부 임용에 나오는 몇 가지 용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은 주로 효용성이 나올 거고 효용성 같은 경우는 주로 타당성이 나와요. 타당성, 신뢰성, 뭐 객관성, 난이도 또는 실용도 등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훨씬 중요하고요. 이 문제고 지금. 자, 5번이 최근 문제인데 이제 세 가지 물어본 거예요. 제가 늘 수업할 때 강조하는 것이 분류를 먼저 하시라. 그렇죠? 분류. 보통 요 시험에 나오더라도 또 이게 중요한데 다시 요놈이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준으로 정확한지 기준 타당성, 내용이 정확한지 내용 타당성, 그 다음에 구성 타당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게 나온 거죠. 가처럼 자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 요소 이거는 구성의 문제. 구성. 니은 자, 직무수행 능력의 예측을 얼마나 정확했는가, 기준으로 정확한가, 기준 타당성. 다는 자,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시험이 측정했는가는 내용의 문제, 내용. 그 내용이 직무에 직결되는 걸 해야 되거든. 내가 직무가 세무직이에요. 그러면 세무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험을 봐야 되거든. 세법 또는 회계학을 볼 때는 회계학 지식 물어봐야 돼. 직접 연결되는 거. 직무에 필요한 직결 지식. 이게 내용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이 금방 되는데 이 문제는 봐요. 제가 해본 이유는 자, 교행이 나왔었고 그 해에 그래서 다의 그 지문 잡으세요. 특정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 응? 요소. 그 말과 7번 가보세요. 7번.
7번 문제, 같은 해 국회 8급 문제. 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 이게 뭐예요? 내용타당성. 어떻게 문제가? 소름 돋지?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를 푸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7번 문제 많이 틀렸어요. 왜냐면 그걸 이제 오해하는 거야. 아, 이게 요소? 그러면 이게 요소면 시험에 필요한 내용인가? 라고 간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만 풀어도 답은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6번도 마찬가지인데, 위에 6번? 6번도 옳지 않은 거고, 타당성의 종류냐, 밑에 기준, 내용, 구성 나와요. 근데 이 봤더니 시험 성적과 근무 실적 간의 관계는 뭐예요? 이거거든.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 간의 상관관계가 기준 타당성이에요.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이 근무 성적이 좋다면 그 시험은 기준으로 정확한 거예요. 그게 기준 타당성이고요. 그렇게는. 자, 비록 다른 지문, 예를 들어서 밑에 뭐 3번, 4번이 물론 봐야 되지만 안 봤다 쳐. 신뢰성 검증법이 뭐 제2시험학이나 뭐 동기능법이 나와. 근데 모른다 하더라도 2번으로 풀면 되잖아요. 2019년도 국가직 9급 시험료도 저는 정말 제 명예를 걸고 양심껏 말씀드리면 제가 그 3월 달에 했던 동영 문제풀이 때 19문제 나왔어요. 문제도 물론 쉽긴 했지만 거의 다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다 똑같이. 그나마 하나 정도만 책에 없는 거, 그건 어차피 모든 책에 없어요. 옛날 정권 시대의 내용을 풀기 힘들거든. 그치? 그러니까 뭔가 좀 말하는 이승만 그 지방자치 문제만 좀 그랬다 친다면 나머지 다 심했던 거라서 다들 심리학 가서 무난하게 풀고 왔어요. 제가 뭐 시험에 나오면 뭐 뒷북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항상 먼저 가요. 먼저 가서 다 적중시켜 놨어요. 나는 이미.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정말 꼼꼼하게 주제 안 겹치게 해서 연습을 시켰더니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주장은 똑같아요. 하는 거 정확히 하자는 거야. 그러면 답이 보여요. 절대 양으로 하지 마시고 질적으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답은 다 나오게 되겠으니까. 됐죠? 자, 8번 문제를 풀면서 나왔던 1번 동질 이용법. 그걸 보면서 6번 문제에 나왔던 4번의 그 지문을 알아챘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문제는 공부 좀 한 다음에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고, 문제 풀 때는 이론 때 했던 것을 보충하는 거니까 당장 틀려도 큰 문제는 안 돼요. 현장 가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대신 문제 풀 때 틀렸거나 어려웠던 문제는 체크해서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결 다 돼요. 우리 공들이 미래가치가 낸 이 책은 장점이 뭐냐면 두껍지 않아요. 다 비슷하게 두께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짧은 시간 내에 반복이 가능해져요. 두꺼운 책보다도.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다고. 그래서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히 풀면 되고요. 또 최근 게 중요한 거니까 최근 거 중심으로 푸시면 돼요. 자, 9번은 뭐 간단한 거라서 보시면 되고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공무 인사 제도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고 자, 10번은 보세요. 1번은 뭐 당연히 좀 설명드릴 건데 쉬운 거예요. 강등도 쉬워요. 그런데 3번과 4번은 평상시에 잘 안 보기 쉬운 법률 지문이에요. 근데 3번과 4번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봐요. 제가 평상시에요. 임용할 때도 늘 설명하는 것이 외부는 공채와 특채가 있다. 하지만 시험은 안 나온다. 나온 적이 없다. 거의 없다. 자, 내부 임용에는 다시 나누면 수평적 임용과 그다음에 수직적 임용이 있다 하면서 기타가 있을 거고 수평이라는 것은 비치 전환인데 비치 전환 속에는 다시 전직, 전보, 파견 근무가 있다. 파견. 수직적 이동에는 여기는 승진과 강인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직은 직렬 전환이에요. 시험 봐야 되고 보직 전환인데 시험은 안 봐. 다 수평적이니까 동일한 직급이나 등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봤더니 뒤에 전직과 전보인데 앞에 내용은 수직적 이동이라고? 수평적 이동인데 답이 1번이. 이 문제는 10초도 안 걸려야 돼요. 바로 풀 수 있게. 제가 하늘의 맹세코 제 부모님 이름을 걸고 제가 정답 드리지만 제 수업하는 방식만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가지 마시라고요.
그냥 했던 거 잘 정리하시고, 저는 항상 이 틀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틀을.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이게 잡히면 이미 답은 끝난 거예요. 밑에 4번처럼 뭐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명의해야 되나? 재량 아닌가? 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1번 이미 답이 있는데 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문들은 좀 잘 보고 보시고요. 이 행정학은 공식적으로는 법률에 말을 안 쓰더라도 법률이 많아요. 그래서 법률을 잘 익히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익히시면 돼요. 자, 넘겨서 11번도 임용의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뒤랑 연관되어 있는 거지. 임용할 때도. 여러분, 우리 징계 중에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잘리는 거예요. 잘린 다음에 바로 공무원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일종의 결격 사유인데 해임된 사람은 얼마간 공무원 될 수가 없다. 해임된 사람은 3년간, 파면은 5년간에서 제가 뭐라고 암기를 시켜요. 해산파오. 해산 팔아요. 해산 파오. 해의 3인데 1번은 뭐예요? 5년이라고? 아니잖아요. 3년이 경과 안 되면 공무원 다시 될 수 없거든. 파면이 5년이 경과 안 되면 못 되는 거고. 뭐 해산 파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엄청 쉬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우리의 목적은 정답을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 푸는 머신이 되어갖고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답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답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신다면. 자, 10이나 13은 여기 했던 배치, 특히 12번은 참, 배치 전환이. 수평적 이동이 다른 말로 배치 전환 또는 전환 배치라 불러요. 자, 배치를 바꾼다. 배치 전환 또는 전환 배치라고 불러요. 직렬을 바꾼다거나, 보직을 바꾼다거나, 근무지를 잠깐 바꿨다 오거나, 이 방식이거든. 읽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거의 문제가 한두 개가 다예요. 별거 없으니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15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분이 보장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포인트예요. 근데 15인 사람이 이제 15기간 끝나고 나서 발령이 안 났어. 즉 잘린 거야. 면직이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규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소총 제기는 돼요. 이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일단은 5번처럼 15는 뒤에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거라서 틀린 거 답은 나온 상태고 이게 15인 사람이 발령이 안 나면 뭔가 불이익받았다가 치고 소총심사위원회에서 소총을 받아줘요. 특징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14번도요. 2016년도 지방 7급인데 교육 방법이에요. 자, 교육은 여기 나와요. 능력발전 방안이 나올 건데 간단하게 교환하자면 자, 우리가 지금 보고는 큰 단어는 임용, 능력 발전, 사기, 안양 등인데 임용은 됐고 그다음에 요 중에서 하나가 교육훈련이고요. 또 한 가지가 금평인데 당연히 금평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승진 나올 거예요. 얘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단 말이죠. 이놈 나와봤자 방법 물어봐. 방법. 자, 1번처럼 뭐 현장 훈련인 OJT 이거는 일하면서 받는 교육이에요. 강의나 토론, 시찰, 시청각 교육 등은 태도나 행동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의하는 것은 목적이 뭘까?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변화일까? 강의하는 게?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이 행동 변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식을 지식을 주입하는 거예요. 틀렸잖아요. 자, 나머지 액션 러닝, 감성 훈련. 자, 2019년도 국가제 9급에서 4번이 답이 나왔죠. 감성 훈련이. 이거. 물론 쉬운 거였어요. 읽으면 답은 나와. 항상 나오는 것만 나와. 현장 훈련인 OJT. 3번에 액션 러닝. 행동을 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론이 위주가 아니라 행동 위주예요. 근데 자, 2번을 본 이유는, 그 문제를 본 이유는, 자, 2번의 내용이 지금 봐요. 강의나 토론, 시찰, 생각 등은 지금 태도나 행동 변화가 아닌 목적이. 그 뭐가 태도나 행동 변화가 목적일까요? 밑에 4번이 그래요. 자, 감성 훈련이 그런 목적이다. 자, 19번 가볼게요. 19번. 자, 아까 봤던 그 14를 풀면서 제대로 복습했다면 19번 문제처럼 자, 다음 설명을 물어봤어요. 비정형적인 체험을 통해서 저 밑에 태도와 행동 변화를 가져온대요. 이게 감성
훈련이거든. 이게 올해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똑같이. 올해 2019년도 시험에서. 어때요? 기출문제 중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고를 때도 이왕이면 다양하게 풀기 위해서 웬만한 문제는 다 남겨놨단 말이에요. 제 원래 개인 문제집에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많은데 그나마 섞은 거예요. 핵심에 핵심 뽑은 거예요. 푸시면 돼. 나머지 뭐 15번, 16번 그냥 무난한 문제고요. 17번도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읽으면 돼요. 여러분 근무하면서 받는 교육과 아니면 교육은 가서 받는 교육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무, 누가 봐도 실무는 실제 업무하면서 하는 거잖아. 인턴도 직장 가서 하는 거잖아요. 직무도 가서 하면서 하는 거잖아. 순환. 근데 감소훈련은 실험실 훈련이에요. 실험실. 교육과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금방 나와요. 자, 18번도 경력 개발할 때 쓰는 표현들인데요. 이것도 한 번 나오고 말았지만 그 해설에서는 이거 해놓은 이유는 물론 답은 쉬운데 그 밑에 박 해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할 단어가 뭐냐면 3번을 잘 봐두셔야 돼요. 3번. 인재 양성이다. 그래서 스카우트 하는 것보다는 내부서 양성한다. 그 말과 5번의 개방성을 주의하셔야 돼요. 개방성. 아니 말은 개방해놓고 왜 스카웃이 아니지? 그 개방은 기회의 개방이에요. 직원들한테 개방하자는 것이지 외부 사람을 스카웃하자는 개방이 아니에요.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개방성인데 인재 양성하자는 거예요. 인재 양성하자. 양성하자. 됐죠? 자, 밑에는 봤던 거고. 자, 21번 가볼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인데요. 자, 근무 성적 평정 같은 경우는 핵심이 근평 오차예요. 오차고 근평 오차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은 근평 방법, 그 다음은 우리나라 현황이에요. 자, 근평은 이때 나오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내가 공부를 다 했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큰 그림 그려놓고 이건 내가 아는 건가? 모르나?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근평 방법 중에서는 가장 기본 꼭 확인할 평정 방법은 도표식 평정법이고 도표식 평정속도법, 그 다음에 뭐 다면 평정법도 나올 거고 뒤에 볼까요? 그는 뭐 강제 배분법, 뭐 체크리스트, 중요사건 기록법, 뭐 행태 기준 평정 속도법, 행태 관찰 속도법에다가 나중에 다면 평정법 보시면 돼요. 자, 위에 것들은 자주는 안 나와요. 이것들은 어쩌다 나오는 것들이고 주로 7급이나 8급 때 많이 나오고 쉬운 요 강제 배분은 시험에 나와요. 이건 쉬우니까. 이거는 이게 주로 나온다 보시면 돼. 오차가 나올 거, 오차.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황인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둘로 구분해요. 하나가 성과 계약 평가하고 근무 성적 평가하고 이놈은 대상이 4급 이상이고 이놈은 5급 이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1년에 2회 하고 큰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큰 기본 틀은 그래요. 그래서 21번 왔더니 자, 근무 성적 평가니까 이거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4급 이상은 아니잖아. 성과 계약 평가인데. 뭐 유래는 이거잖아. 지금 보니까 이거는 요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서 지금 1, 2번, 2번 다 이거야. 자, 평가 단위는 장관이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협의는 금지 아니거든. 제가 분명히 설명드릴 때 뭐라 하냐면 이런 때. 자, 이 둘 다 공통점은 성과 면담을 한다. 면담이 곧 협의다, 협의. 서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평정하기 전에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협의거든. 답은 뭐 3밖에 없죠. 그러니까 3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1번, 2번, 4번으로 푸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우측에 22도 직무 성과 계약제인데 이거는 이제 위아래 간의 계약을 통한 건데 이것도 보면 답은 금방 나오죠. 자, 사실은 이제 1번은 좀 알아야 될 건데 1번은 어떤 거냐면 지금은 성과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 제도가 MBO였어요. MBO. 그래서 MBO가 상향식이고요. 직무 성과 계약은 하향식이에요. 그러니까 장관하고 실국장이 계약을 하고 계약. 또
요 실국장이 과장과 계약을 해.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향식이고 N변은 올라가는 방식이거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자, 실국장 같은 5급 이하? 아니야. 5급 이하는 근무 성적 평가예요. 관계없고. 그다음에 3번 봤더니 직무 성과 계약이 주로 개인의 성과 평가라면 전반 성과를 하는 것이 균형 성과표거든요. 뭐 재무 관점 다 보기 때문에. 근데 3도 그러니까 쉽지 않네요. 근데 4는 성과인데 왜 어떻게 산출과 성과 중시하지 투입을 중시할까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4번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2번 알아야 되고 1번은 역사를 알아야 돼. 흐름을 알아야 돼. 근데 이건 쉽지 않네요. 7급답네요. 7급답게. 그래서 자, 20번은 좀 읽어서 숙제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자, 23번은 자, 우리가 공부하면서 평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지문에 역량평가, 직무성과관리,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점 같은. 그러니까 개념상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의 문제가 몇 개 있어요. 한 두세 개 있는데 다 똑같아. 개념을 묻는 거예요. 개념을. 그 다음에 자 25번 왔더니 자 25, 24다 다면평정인데요. 자 다면평정은 어떻게 하는 평정일까요? 이것도 참 좋은 문제고요. 보통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지만 제일 쉬워서 그동안 큰 문제가 안 됐던 문제가 다면평정 또는 집단평정이에요. 자 평정하는 것이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하는 거예요. 여럿이. 자 이게 평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다면평정은 상관도 평정을 하고 동료도 하고 부하도 평정하고 고객도 평정을 해요. 자, 여러 방향에서 평정하는 것이 다면평정인데 25번에 1번 보시면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를 해요. 그런데 합의해요? 아니에요. 합의랑 달라요? 각각 따로 하는 평가를 취합하는 것이지 모여서 야 이번 저 어떠냐? 이거 아니에요. 각각 평가를 한다. 단지 모은다.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나머지 뭐 2, 3, 4 다 쉬운 말. 처음 봐서는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 맞게 보여. 근데 잘 보시면 합의가 아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 합의. 그러니까 평상시에 용어를 잘 보는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 게 아니고. 자, 우리 26과 7번은 역량평가인데요. 사실 역량평가는 평가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앞에 배웠던 고위 공무원들한테 들어봤죠. 그때 역량평가야. 역량이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보이는 특징,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고성과자한테 보이는 특징이 있어. 그걸 역량이라고 보통 말을 해. 역량.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그 특징에 기반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량 기반 또는 역량평가라는 것은. 그리고는 역량평가라는 기본 취지가 잠재력을 보는 것이지 역량을 보는 것이지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역량이란 잠재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지 앞으로 문제지 그동안 해왔던 과거를 평가하는 게 아님을 알자. 그게 포인트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 26번이 그나마 더 최근 문제인데 27번 문제가 미리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처럼 뭐 사전 검증이지 또 미움처럼 잠재력 평정한다는 거예요. 잠재력을. 역량을 보자는 거니까. 근무 성적이 아니고 니은처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보면 그냥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정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것도 모든 사람과 원활하게 하고 이거는 다면평정의 개념이니까 27번 문제 보고 있어요. 지금.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거 없다. 자, 개념을 파악하면 된다 이거죠. 자, 금평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일단은 그 방법과 오차인데 이제 오차가 나올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30번부터는 오차인데요. 다 비슷해요. 뭐. 그러니까 하나만 풀어도 다 풀려. 근데 32번은 좀 잘 안 쓰는 말이 몇 개 나왔어요. 자, 인지상 문제와 한 건데 옳은 것을 물어봤고 후광효과 많이 들어봤죠. 후광효과. 다른 말로 연쇄효과 또는 현혹효과예요. 뜻은 뭐였어요?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에 연쇄가 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인상 때문에 현혹이 되거나 그 말이지 1번 내용문처럼 첫인상, 최근 정보가 아니잖아요. 첫인상이나 이거는 뭐예요? 첫인상 문제. 이거는
시간적 오차냐? 시간 오차? 그렇죠. 근접 오류라고 하는 시간적 오차. 그다음에 2번 상동적 오차가 중요한 상동적. 영어가 중요한 스테레오타입. 이건 유용화된 착오고 그 사람의 어떤 선입견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이미 내 머릿속에 형태가 있어. 유용화가 돼 있어.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대학 나온 사람, 이런 지역 출신자. 이미 유용화가 돼 있는 거예요. 답은 2번 나왔네 그러면? 자, 3과 4에 나오는 말이 대입효과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그 내용 봤더니 개인의 요인의 영향은 과대평가, 상황적 요인의 영향은 과소평가하는 것은 이거는 따로 하는 거죠. 이거는 보통 대비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 비교되는 거야, 비교. 바로 앞에 평점받은 사람이 아주 잘했어. 나는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대비 문제고 이거는 근본적 기술의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자신의 내적인 요소에 기인하고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한 거고 못한 것은 다른 탓하는 것은 이거는 이기적인 착오라고 불러요. 자, 31을 풀어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차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결정자가 실패하는 어떤 착오를 설명할 때 나오기도 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자의 착오, 평가할 때의 착오, 그때 쓰는 말이 이만큼이야. 그래서 이것만 잘 보신다 해도 웬만한 오차는 이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왜? 앞에 산시법 문제가 쉽잖아요. 상동적 오차, 연속화, 그다음에 관대화, 뭐 규칙적 오차, 시간적 오차. 제일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쉬운 말이기 때문에 31번도 소름 돋게 올해 시험에 나서 올해도. 자, 관대화가 뭐죠? 관대화 경향은 실제보다도 후한 쪽에 많이 몰아주는 게 관대화고 그 다음에 엄격화는 짜게 주는 거고 집중은 가운데에 주로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한 공통된 방법이 강제 배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였어. 어렵지 않죠? 자, 33번도 오차. 관대화, 엄격화가 불규칙하다, 총계적 오차. 규칙이 있다, 규칙적 오차. 일관적 오차라 하지. 이렇게. 자, 34번도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리얼 보기 위한 거니까 다른 쉬운 말이고요. 자, 리얼을 꼭 기억하시라고 해요. 금평할 때 그 비중이요. 보통 근무 성적 또는 근무 실적, 그 다음에 능력, 태도 평가하는데 그런 비중이 아니고 기준만 남아있어요. 70이 안 되게 해라. 그러니까 특정 항목이 70만 안 넘기면 돼요. 그처럼 뭐 30, 50, 30, 20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놓자는 거예요. 자, 35번의 승진 문제인데 승진. 이것도 거의 나온 적 없어. 2007년도에 나왔잖아요. 우측에 2010년도, 참 오래됐네. 그러니까 그 승진의 문제 자체가 많이 죽어 있어요. 잘 안 나온 문제. 대신 현황 알기 위해서 35번은 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할 때 고려할 요소는 금평과 경력이에요. 참고로 교육 같은 것은 이수제로 바뀌었어요. 이수제. 기억하세요? 우리가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금평이에요. 금평이 최소 80%. 그리고 경력이 20%. 가중에서 이 80을 95로 늘릴 수가 있고 20을 그만큼 2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준이 금평이야. 그리고 교육은 받아야 돼. 이수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존재했었던 지금은 실적과 능력을 평가하되 이게 금평이니까 반영 비율은 교육을 뺀 거예요. 아예 빼고 아예 이수해라 바꾼 거니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36번도 그냥 쉽죠. 현재 도입하고 있는 이제 제도인데 배치의 전환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승진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배치의 전환은 수평적인 유동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기본을 아는지가 중요한 거지. 승진에 대한 적체라는 거는 올라간 사람이 못 올라가는 게 적체거든요. 이걸 막으려면은 풀어줘야 돼. 대우에서 올리거나 막 해야 되는데 안 되지. 배치를 바꾸는 것은 그냥 수평적이라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굳이 암기 않더라도 관계없어요. 자, 37번 마찬가지고. 자, 38번도 특이해요. 여러분, 사기 측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다른 게 들어가더라도 맞게 보여요. 그래서 대비책은 뭐냐면 많이 읽어놓으셔야 돼요. 책에 있는 거.
여러분, 뭐 경력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봐요. 질문 답해보세요. 경력은 그 사람의 사기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경력은 사기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경력은 측정법은 아니에요. 참 미묘한 차이죠?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그 박스의 측정법을 갖다가 많이 읽어서 시험에 나왔을 때 그걸 제거하고 남는 게 답이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관계가 없는 게 들어가면 찾기가 쉬운데 긴가 민가가 들어갈 때는 어려워요. 그때는 아는 걸로 제거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렇게 대비하시면 된다. 됐죠? 자, 39번 같은 경우는 그나마 꼭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 용어라서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오 관계가 바로 사회 측정법입니다. 영어로 소시오메트리. 자, 사회 측정법이라고 불러요. 직장 내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구를 미워하는지를 조사해서 거기서 사계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문제 자체가 측정법이라는 얘기잖아요. 인데 이제 내용상 사를 의미하는 거니까 답을 찾아가시면 돼. 됐죠? 41번은 사기 관리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법령 문제예요. 법령 문제. 그래서 법령 문제랑 의외로 많아서 여러분 평상시에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 말은 공부하시다가 법령이 나올 때는 게을리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뒤져서 보시라고요. 자, 1번 질문은 공무원 제한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한테는 인사상 특정도 주지만 상여금도 줘요. 아닌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2번은 당연히 2번 때문에 풀어야 돼요. 소총심사라는 것은 개념이잖아요. 징계 같은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할 때 하는 거예요. 구제해달라고. 답이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총심사위를 두는 것은 인사혁신처에 둬요. 그러니까 인사총괄부서에 두는 거예요. 소총심사나 고총심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성과 상여금은 보너스이기 때문에요. 연공급이 아니야. 이건 일종의 성과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하겠지만 보수 중에도 이 연공급이라는 거하고 연공 또는 근속급하고 그다음에 요 성과급은 다른 거예요. 성과급은 성과 보고 주는 거고 이놈은 해마다 올려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거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상여금 자체가 급여 체계를 연공으로 한 게 아니거든. 성과로 바꾼 거니까 관계없죠. 자, 그거 좀 보시면 되겠다. 자,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